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 오늘은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만 어제 무섭게 쏟아졌던 폭우의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잠기고 극한 호우가 휩쓸고 간 흔적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파란 방수포로 뒤덮인 석축이 모래주머니와 밧줄로 고정됐습니다. 석축 하단의 아파트 1층 세대 앞 나무 울타리는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아파트 석축 토사가 무너져 내리고 상단에 거대한 조경석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단지 내 보행로가 통제됐고 아파트 1층에 사는 두 세대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일부 유실되면서 아파트 석축 경계에 있는 조경석이 이탈을 해서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가. 강한 비가 쏟아지자 인근 도로 배수로에서 빗물이 역류해 넘칩니다. 들이치는 빗물에 주택 반지하 창고는 순식간에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도로 배수로에서 넘친 빗물은 집 안으로 흘러들어와 지하실에까지 들이쳤습니다. 구청 측이 배수 펌프를 지급했지만 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정도의 수위보단 낮아서 피해 주민은 밤새 손수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집안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노후주택인데 무너질 수도 있고 너무 무섭죠.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단지엔 황토색 흙탕물이 성인 발목 높이까지 들어차 있는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단지 내 화단은 물론 주민 공용시설 건물 실내까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비가 그친 오늘 단지 곳곳에는 배수호스가 동원돼 인공연못에 빗물을 빼냈습니다. 저기 지금 앞에 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흙탕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아마 다 호스로 뺀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선 주택과 도로, 차량 침수와 붕괴, 정전 등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아침까지 내린 비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각 1명씩 발생했고 5개 시도에서 36가구 56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단기간에 한꺼번에 쏟아붓는 물폭탄 같은 비가 계속되면서 남부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섬진강댐도 3년 만에 방류를 시작하면서 하류 지역 침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박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m 높이의 도로 사면이 녹아내리듯 무너졌습니다. 사면 꼭대기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고 밑으로는 토사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 부근엔 하루 동안 153mm의 비가 내렸고 오늘 새벽 경사면이 무너져 내려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안동에서도 산비탈에서 흙더미가 쏟아졌고 경북 상주에서는 토사 붕괴가 우려돼 1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나흘 간격으로 물폭탄이 이어지면서 물을 잔뜩 머금은 땅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산으로 가봤습니다. 끝없이 내린 비에 땅은 물기를 가득 머금었고 발은 푹푹 빠집니다. 토사 붕괴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특히 이런 경사지에서 물이 갑자기 솟아오르면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산비탈에서 흙이 떨어지는 전조 증상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기습폭우로 인해 산사태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댐도 한계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3년간 방류하지 않았던 섬진강댐 수문도 오늘 열렸습니다. 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4m 가까이 올라오면서 초당 최대 300톤의 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기 제한 수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홍수 조절 용량을 위해 구례군도 섬진강댐 방류에 맞춰 대피 안내 방송을 준비하며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 국지성 호우가 내릴 때 섬진강댐은 급격한 방류를 했다가 대규모 침수와 산사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댐 주변 주민들은 계속된 폭우에 사고가 재현될까 걱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하천 정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유의 문제도 있고 지금 눈으로 봐도 상당히 그 비가 많이 오면 저게 견뎌낼 수 있을까. 섬진강댐 방류는 앞으로 열흘 가까이 지속될 예정이며 구례군은 급격히 물이 불어나면 하류 쪽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어제 기습폭우가 쏟아진 부산에선 하천이 범람하면서 60대 여성이 실종됐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30분 만에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 산책로를 집어삼키는 모습이 촬영됐는데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하천 출입은 통제되지 않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부산 사상구 학장천입니다.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 시간당 36mm의 장대비가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천물도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초록색 수초더미 옆 산책로 절반이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30분 뒤 산책로는 물에 잠겨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학장천 하류, 낙동강으로 연결되는 수문은 열려 있었지만 하천 수위는 순식간에 2m까지 차올랐습니다. 비가 안 왔어. 안 오는데 갑자기 10분 상간에 팍 왔던 거라. 이 정도 되면 난리 나지. 들어가면 큰일 나지. 당시 산책로를 걷던 60대 여성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여성 1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1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밤샘 수색 작업에도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이튿날에는 수색 범위를 확대해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산책로는 사실상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붙여놓은 위험 표지판이 전부였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통제되지 않아 산책로를 걷는 주민들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재난경보 시스템 스피커가 있었지만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도 경고 방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초가 청감하지 그런까지 세세한 거 해당 부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거 하지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만 하는 업무를 보고 안전총괄 수군은 저쪽 안전총괄까지 합니다. 우리 쪽에는 통제 업무가 아예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 범위를 낙동강 하구에서 바다 쪽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어제 내린 비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낯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기상청이 극한 호우 상황일 때 해당 지역에 보내는 긴급 재난 문자인데 발송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등 곳곳에 허점이 많아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서울 일부 지역 주민에게 전송된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발신자는 기상청. 시간당 72mm의 강한 비가 왔으니 침수에 대비하라는 안내입니다. 시간당 72mm나 혹은 시간당 50mm가 내리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가 관측된 경우 기상청이 직접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는 이른바 극한호우 재난 문자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처음 시범 운영 중인데 곳곳에 허점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간당 최고 72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울 구로구. 이른바 극한호우 조건이 충족되자 기상청은 오후 3시 31분 구로구 오류동 등 4곳에 재난 문자를 발송했지만 아무도 받은 이가 없었습니다. 동별로 할당된 식별 코드를 잘못 입력한 겁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는 문자 발송 사실이 보도된 이후였습니다. 기사를 보고서 이제 오겠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뭐지 하면서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후 비구름대가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로 넘어가면서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오후 3시 48분에 다시 긴급재난 문자를 보냈지만 일부 주민들은 오후 4시가 돼서야 문자를 받았습니다. 침수에 대비할 골든타임을 벌게 해주겠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한 겁니다. 오발송 논란도 일었습니다. 상도동 주민에게 온 문자에 신대방 제1동 인근이라고 써 있어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북한 미사일 때문에 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또 그런 일인가 싶어서. 신대방 1동이 해당되는 지역인데 왜 여기까지 문자를 주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같은 폭우 피해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재난 문자를 시범적으로 발송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김현지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이 극한호우라는 용어요. 낯설기도 하지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기상청은 뭐라고 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한호우라는 용어는 없다는 게 기상청의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공식화된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 폭우가 내릴 때 그런 표현을 기상청이 쓴다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간당 50mm, 3시간에 90mm라는 기준은 네. 극한 호우가 아니라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상청 보도자료를 보면 극한 호우 재난 문자를 시범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를 통해 극한 호우, 극한 강우 같은 용어가 마치 있는 것처럼 혼란의 빌미를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기상청이 이렇게 직접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제 그 비가 이미 많이 내리고 난 뒤에 지금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비 많이 왔다고 알리는 게 과연 어떤 소용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미리 경고하는 게 아닌데 이거 뒷북 아니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극한 호우라는 문자를 준다면 오고 나서 이후에 말하는 건데 이전에 와야 의미가 있을 텐데 오고 나서 극한이라고 알려준다면은 대비할 이유가 크게 없지 않을까요? 네. 네, 하지만 기상청은 침수 등 후속 피해를 대비하도록 안내하라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난해 상도동에서 50대 여성이 반지하 방에서 침수로 숨졌는데 이런 문자가 있었더라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 시점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시점하고 그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하지만 이제 어제같이 오발송이나 뭐 발송이 지연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이런 긴급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고 문자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극한 호우로 인한 긴급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되는 폭우가 네. 2015년 17건, 2020년에는 117건, 지난해에는 108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기상청은 이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김현지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이 극한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된 건 특정 지역에 1시간에 72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를 쏟아낸 건 하나의 폭우 구름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줄줄이 발달하는 폭우 구름의 무리, 즉 중규모 대류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일 밤과 주말 사이에는 더 강력한 폭우 구름이 발달해 또다시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서울에 극한 호우가 쏟아질 당시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상에서 붉은색 폭우 구름이 계속 발달해서 이렇게 수도권을 뒤덮는 모습입니다. 기상학 용어로 중규모 대류계. 그러니까 즉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직경 20에서 30km 정도 중간 규모의 폭우 구름이 무리를 지어서 발달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남해안 지방에도 출현해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 이틀간 630mm의 폭우를 뿌린 2020년 섬진강 홍수. 100여 명이 숨진 1998년 지리산 폭우도 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중규모 대류계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수증기입니다. 이것은 폭우 당시 지상 1.5km 상공의 바람입니다. 붉은색은 시속 46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하층 제트기류인데요. 이 하층 제트기류가 막대한 수증기를 급류처럼 실어 나릅니다. 북쪽에서는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증기 급류와 충돌해서 중규모 대류계가 발생했고요. 수증기가 식어 물폭탄으로 변하면서 극한 호우를 쏟아냈습니다. 지형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해 중부, 이 경기만 부근을 확대해 보면 계속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경기만의 지형은 이렇게 보시면 육지에 둘러싸인 이 항아리 같은 모습인데요. 이런 곳에선 많은 수증기가 모여서 중규모 대류계가 쉽게 발달합니다. 하층에 강한 수증기 공급이 일단 그 지역에 1차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충분히 불안정하다면 당연히 큰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수증기 급류가 내륙에서 큰 산에 가로막혀도 물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대기의 수증기가 증가해 위험한 중규모 대류계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대기 중 수증기량이 7%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 장마 전선과 더불어 더 위험한 중규모 대류계가 출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체 선선을 따라서 더 본격적으로 중규모 대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은 작년 강남역 침수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극단적인 폭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최고 250mm의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마가 시작된 이후 가장 위험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보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차리 캐스터, 내일 비 많이 올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어제보다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가 시작되는 시점을 보시면요. 이른 새벽에 충청 남부와 전라도를 시작으로 아침 출근길과 낮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비가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하게 쏟아져 더 위험한데요. 호우가 시작되는 내일 오후 시간대 강수 예상도를 보시면 이 붉게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수도권을 뒤덮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모레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이 가장 많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최고 2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북부에 20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의 전국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기상청에서는 오늘 오후 호우 예비특보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날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수도권에, 또 저녁부터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까지 특보가 확대가 되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서 강한 비가 내리는 시점과 지역에 따른 변동성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다음 주까지 긴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분명한데요. 최신의 기상 정보 잘 살피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폭과 시기가 확정됐습니다.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이 오르고 버스는 당장 다음 달부터 300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서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서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시내버스도 다음 달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입니다. 광역버스와 심야버스, 마을버스 등의 요금도 최대 700원까지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 150원 추가 인상하기로 해 최종 인상폭은 3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원래 한 번에 다 올리려던 걸 서민 부담과 정부 물가 시책 등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올리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최소한 300원 정도는 올려야 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인상 시기를 조절을 해서 최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어드린다 하는 취지에서는 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며 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 지하철 무임승차 증가로 운송 원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요금은 8년째 제자리다 보니 적자폭은 갈수록 커져 지하철은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17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시내버스의 총 부채는 8,90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만 전기, 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된 데다 택시부터 지하철, 버스에 이르기까지 대중교통 요금이 전부 오르게 되면서 서민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한 번 하는데 그냥 150원 더 내고 말지 이게 아니라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막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더 오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통비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또 거기 올라간 만큼 또 딴 거에서 또 절약을 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죠. 오늘 결정에서 물가대책위 소비자 측 위원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시가 일방적 인상을 결정했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최근 폭염과 장맛비가 교차하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채소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추나 시금치 같은 잎채소의 도매 가격이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랐는데요. 높은 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농산물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시민들도 또 상인들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농수산물 시장. 장을 보러 나온 시민이 물건을 선뜻 담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작년보다가 4~5천 원 정도 올라갔어요. 열무 가격이. 전보다가 좀 부담이 가지요.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가정은 부담이. 사나흘 간격으로 폭염과 장맛비가 교차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자 무르기 쉬운 상추, 시금치 등 잎채소 가격부터 연일 오름세입니다. 한 달 전 1~2만 원대였던 청상추와 시금치 도매 가격은 각각 3~4만 원 중후반대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소매 가격도 30% 이상 늘었습니다. 열무 27%, 얼갈이 배추는 47% 등 한 달 사이에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른 폭염과 장마까지 겹쳐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잘 안 가져가요. 너무 비싸고 하니까 마트 같은 데서도 판매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너무 비싸면.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쌈 채소를 제공하는 식당은 물론 횟집들은 수산물 소비 급감에다 채소값 폭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치커리도 보통 이 시기 되면 한 7,000원, 8,000원 하는 것이 많게는 3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참 부담이 되죠. 농식품부는 6월 하순, 장마 영향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물량 확대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 악화 변수가 커서 배추나 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노지 봄배추 1만여 톤과 봄무 6천 톤을 방출해 가격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의 대학병원에서는 오늘까지 환자 1,500명이 퇴원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요. 이 병원 밖으로 나온 환자들은 새로 입원할 병원을 찾느라고 애를 먹었고 다른 병원들은 이런 환자들을 받느라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정문 앞. 퇴원 권고를 받은 입원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들은 이동 침대에 누운 채로 응급차로 옮겨지고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탑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이 병원에서는 환자 1,500명이 퇴원 권고를 받았습니다. 회사 지금 일하다가 지금 온 거예요. 갑자기 퇴원을 하라 하니 이제 요양병원도 없고 하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퇴원은 강제 퇴원이고 아직 시밥도 안 뽑았는데. 퇴원한 환자들은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몰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온 환자와 보호자는 부산대병원에서 급하게 옮겨온 암 환자입니다. 지금 거기서 안 받아줘요. 병원 옮기시는 건 앰뷸런스 타고 예, 저희 말고도 오늘 지금 촬영이 나가지고 바쁘다 하더라고요. 부산 지역 2, 3차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100베드 정도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더 연장된다면 그 이상 될 때는 크게 조금 이렇게 파급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전공의 파업 당시 비상진료 대책반을 꾸렸던 부산시는 이번에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원 조치하시는 거는 병원 내부 업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부산대병원 노조 측은 병원이 과도한 퇴원 조치를 내리면서 환자를 볼모 삼아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19년 만에 대규모 파업으로 이렇게 의료 현장 곳곳에서 벌써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진료 인력을 늘려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정부의 의료 정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파업 이후 현장의 혼란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실을 지키던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병원 로비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
19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인 4만 5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그동안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매일매일 경력직 간호사 등을 사직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병원은 신규 간호사들을 뽑고 있어요.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5명으로 줄일 것, 또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7개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들만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정부인 보건복지부가 답을 해야 되고 사용자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파업 참가자들이 많은 상급 종합병원은 경희대병원과 고려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전국에서 20곳 가까이 됩니다. 이들 병원에선 수술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부 병동과 외래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규모가 클 거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어 있는 검사나 수술, 병동 운영은 전체적으로 축소 통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장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의료정책 추진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 추진의 이행 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을 외면하고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오후엔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엽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자, 오늘부터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됐죠. 분리 납부가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오늘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밀려들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시행 첫날, 한국전력 고객센터에는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평소보다는 몇 배 이상이 되고요. 한 10분 정도 전화하시면 한 7, 8분은 대부분 수신료 관련한 청구, 요청 분이세요. 오늘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민원 전화는 7만 건, 이 가운데 70%가 분리징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작됐지만 정작 분할납부 시스템이 없어 현재는 한정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로 신청해야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하루 종일 혼란이었습니다. 신청서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신청을 받죠? 네. 공황 상태예요. 한전은 전국 2만 7천여 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분리징수 방법을 직접 설명할 방침입니다. 오늘 분리징수를 신청했을 경우 당장 지난달 전기료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야권 KBS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 재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하면 바로 해임됩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현재 4대 7로 야권 인사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야권 이사에 대한 해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조만간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경된 노선이 등장한 국토부 용역보고서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 속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서를 만듭니다. 3월 9일 대선이 치러졌고 일주일도 되기 전에 민간업체 2곳이 용역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용역업체가 50일간의 조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9일 뒤인 5월 19일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이 대안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구정부와 신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사이에 두고 묘하게 겹쳐있는 시기에 변경 노선이 제안된 겁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로 문재인 정부의 용역,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용역이라며 대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를 내고 양평 군수가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꿔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입니다. 지침서에 등장한 대안 노선 검토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다릅니다.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양평군에 공식 요구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은 대안 노선 지시는 중대한 노선 변경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선 대안 선정이라는 표현은 용역의 과업 범위에 명시되는 아주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용어입니다. 노선 변경이 언제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요구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 사업이 원희룡 장관의 선언대로 끝내 백지화되면 양평뿐 아니라 인근 지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가 지나기로 돼 있는 3기 신도시의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대책으로 양평 고속도로가 언급됐습니다. 특히 2028년 완성 예정인 교산 신도시는 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SRT 수서역까지는 22분, 서울 아산병원까지는 10분대로 통행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길이 막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없이 교산지구 32,000호가 입주하면 일대 교통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간도 단축이 되고 교통 혼잡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실망하지요. 안 한다고 그러면은.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에 조성 예정인 기업 이전 단지 개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교통축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 다만 신도시 인근의 부동산들은 걱정은 되지만 고속도로 계획이 전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들 난리고 여기 하남 시민들도 난리인데 왜 없어지겠어요 그거? 정치적인 이제 싸움이나 되지 없어지지 않아요. 실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책 사업이 전면 폐지되려면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백원구 국토부 2차관은 정상적인 여건이 충족되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자료를 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남 교산 신도시 전체 발생 교통량의 9.4%에 불과하다며 서안암로 등 기존 도로 추가 확장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서울시도 협의에 참여했는데 유독 경기도만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놓고 타당성을 평가한다며 관련 기관들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부의 의견 요청서가 전달된 곳은 양평군과 하남시, 광주시, 서울시 등 도로가 지나는 지자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빠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변경 노선안이 등장한 과정부터 의혹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썩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경기도는 반년 뒤인 지난 1월에야 타당성 관계기관 2차 협의 때 국토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문 안에서 고속도로 종점을 표기한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업 개요 항목에선 종점이 원안인 양서면인 반면 지도로 표현한 위치도에는
종점이 강상면 지점으로 그려진 겁니다. 협의 공문에서 사업 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에서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지사는 이 정도 변경 아니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된 것부터 사업 차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토부도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해 관계기관 1차 협의 땐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무관해 공문 발송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2차 협의 공문을 받은 경기도 역시 대한노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대한노선을 전제로 도로 철도 계획 협의를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군사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가 15,000km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인데 미군의 정찰 활동을 트집 잡아서 체제 결속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6,000km로 약 1,000km를 비행한 뒤 11시 13분쯤 떨어졌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15,000k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월 13일에 쏜 신형 고체 연료 화성 18형에 이어 90일 만에 또다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잇따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국방성에 이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그제와 어제 담화를 내고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영공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정상적인 정찰 활동을 빌미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 행사하고 사이에 어떤 성공적인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동해상에서의 그 연합 공동감 시정찰 자산에 대한 비난 활동이랑 그리고 이 ICBM 관련된 활동이다. 북한의 연이은 대미 비난과 도발은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전 협정일 기념 열병식을 앞두고 체제 결속을 노린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는데 비공개 회의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들어서만 4번째로 마주 앉았습니다. 한일 두 정상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오늘 아침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북한 규탄의 뜻을 모은 두 정상은 그래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強く非難いたします。日米韓が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앞서 현지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검토 보고서 공개 후 첫 만남이라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쏠렸는데 기자들 앞에선 두 정상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IAEA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계획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한다는 입장인 만큼 오늘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윤 대통령이 방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결을 강조하며 안보 협력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폴란드에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포함해 경제 협력을 논의합니다. 빌뉴스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오늘부터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됐죠. 분리 납부가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면서 오늘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밀려들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시행 첫날, 한국전력 고객센터에는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평소보다는 몇 배 이상이 되고요. 한 10분 정도 전화하시면 한 7, 8분은 대부분 수신료 관련한 청구, 요청 분이세요. 오늘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민원 전화는 7만 건, 이 가운데 70%가 분리징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작됐지만 정작 분할납부 시스템이 없어 현재는 한정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로 신청해야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하루 종일 혼란이었습니다. 신청서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신청을 받죠? 네. 공황 상태예요. 한전은 전국 2만 7천여 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분리징수 방법을 직접 설명할 방침입니다. 오늘 분리징수를 신청했을 경우 당장 지난달 전기료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야권 KBS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 재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해임됩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현재 4대 7로 야권 인사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야권 이사에 대한 해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조만간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경된 노선이 등장한 국토부 용역 보고서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 속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서를 만듭니다. 3월 9일 대선이 치러졌고 일주일도 되기 전에 민간업체 2곳이 용역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용역업체가 50일간의 조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9일 뒤인 5월 19일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이 대안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구정부와 신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사이에 두고 묘하게 겹쳐있는 시기에 변경 노선이 제안된 겁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로 문재인 정부의 용역,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용역이라며 대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를 내고 양평 군수가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꿔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입니다. 지침서에 등장한 대안 노선 검토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다릅니다.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양평군에 공식 요구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은 대안 노선 지시는 중대한 노선 변경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선 대안 선정이라는 표현은 용역의 과업 범위에 명시되는 아주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용어입니다. 노선 변경이 언제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요구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 사업이 원희룡 장관의 선언대로 끝내 백지화되면 양평뿐 아니라 인근 지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가 지나기로 돼 있는 3기 신도시의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대책으로 양평 고속도로가 언급됐습니다. 특히 2028년 완성 예정인 교산 신도시는 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SRT 수서역까지는 22분, 서울 아산병원까지는 1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길이 막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없이 교산지구 32,000호가 입주하면 일대 교통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간도 단축이 되고 교통 혼잡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실망하지요. 안 한다고 그러면은.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에 조성 예정인 기업 이전 단지 개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교통축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 다만 신도시 인근의 부동산들은 걱정은 되지만 고속도로 계획이 전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들 난리고 여기 하남 시민들도 난리인데 왜 없어지겠어요 그거? 정치적인 이제 싸움이나 되지 없어지지 않아요. 실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책 사업이 전면 폐지되려면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백원구 국토부 2차관은 정상적인 여건이 충족되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자료를 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남 교산 신도시 전체 발생 교통량의 9.4%에 불과하다며 서안암로 등 기존 도로 추가 확장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서울시도 협의에 참여했는데 유독 경기도만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놓고 타당성을 평가한다며 관련 기관들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부의 의견 요청서가 전달된 곳은 양평군과 하남시, 광주시, 서울시 등 도로가 지나는 지자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빠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변경 노선안이 등장한 과정부터 의혹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썩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경기도는 반년 뒤인 지난 1월에야 타당성 관계기관 2차 협의 때 국토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문 안에서 고속도로 종점을 표기한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업 개요 항목에선 종점이 원안인 양서면인 반면 지도로 표현한 위치도에는 종점이 강상면 지점으로 그려진 겁니다. 협의 공문에서 사업 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에서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 지사는 이 정도 변경 아니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된 것부터 사업 차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국토부도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해 관계기관 1차 협의 땐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무관해 공문 발송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2차 협의 공문을 받은 경기도 역시 대안 노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대안 노선을 전제로 도로 철도 계획 협의를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군사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가 15,000km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인데
미군의 정찰 활동을 트집 잡아서 체제 결속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6,000km로 약 1,000km를 비행한 뒤 11시 13분쯤 떨어졌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15,000k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월 13일에 쏜 신형 고체 연료 화성 18형에 이어 90일 만에 또다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잇따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국방성에 이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그제와 어제 담화를 내고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영공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정상적인 정찰 활동을 빌미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 행사하고 사이에 어떤 성공적인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동해상에서의 그 연합 공동감 시정찰 자산에 대한 비난 활동이랑 그리고 이 ICBM 관련된 활동이다. 북한의 연이은 대미 비난과 도발은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전 협정일 기념 열병식을 앞두고 체제 결속을 노린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는데 비공개 회의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들어서만 4번째로 마주 앉았습니다. 한일 두 정상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오늘 아침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북한 규탄의 뜻을 모은 두 정상은 그래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強く非難いたします。日米韓が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앞서 현지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검토 보고서 공개 후 첫 만남이라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쏠렸는데 기자들 앞에선 두 정상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IAEA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계획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한다는 입장인 만큼 오늘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윤 대통령이 방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결을 강조하며 안보 협력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폴란드에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포함해 경제 협력을 논의합니다. 빌뉴스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총리 관저 앞을 행진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방류 반대 움직임 속에서 우리 정부는 오해를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괴담집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일 야당 의원 19명은 일본 정부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그리고 사회민주당에서 8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People can benefit from this because not only Japanese people but also Korean people and another people from the Asian islands, there's no benefit for them.
한일 의원들은 해양 방류 방침을 세울 때는 일본 정부가 의뢰한 IAEA 보고서 외에도 환경 전문기관의 의견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방류 아닌 다른 대안을 세울 것을 일본에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홍보 활동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국익의 이익이 부합되는지. 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이어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도보 시위를 벌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에서 출발한 행진. 가이오 한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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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도보 행진은 오염수 방류 관련 부처인 경제산업성, 외무성을 거쳐 이곳 기시다 총리 관저에서 끝났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타결을 바라고 있고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 방일 의원단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일본 의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방류 저지 국제연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방류 반대 목소리는 여전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해는 바로잡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집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가 커피와 바나나보다 방사능 물질량이 훨씬 적다고 알리면서 IAEA와 함께 일본의 배출 계획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얼마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천수 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운전자를 추격해서 화제가 됐었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이렇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MBC에도 위험을 무릅쓴 채 음주운전자 검거에 발벗고 나선 시청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새벽 2시 경기 구리시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휘청거립니다. 옆 차선 차량과 부딪힐 뻔하더니 다시 차선 분리대를 들이받을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뒤따라 운전하던 전범중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기급신고 드립니다. 제 앞에 음주운전하는 차 있는 것 같아서. 신호에 걸려 멈추자 전 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술 먹었어요? 당신 음주죠? 안 했다니까요. 옆에 차 대요. 경찰 부를게요. 네, 부르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앞차 운전자는 좌회전하며 달아납니다. 전 씨도 따라붙었습니다. 도로 위 차들 사이를 헤집듯 한밤의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과의 연락도 놓지 않았습니다. 음주 신고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위치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도망가. 지금. 사고 난다. 20여 분간 18km를 달아난 끝에 앞차는 포기한 듯 어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늦은 밤 귀갓길, 피곤하고 위험한 추적에 굳이 나선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당장 모르는 사람들만 해도 그분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다라는. 지난달 한밤중 집으로 차를 몰던 이모 씨도 앞범퍼가 떨어져 나간 차량이 비틀거리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경찰에 신고하고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대 빨리 연락 좀 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지금. 15분가량 추격한 끝에 경찰과 힘을 합쳐 음주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이 눈이 일단 많이 풀려 계셨고 차에서 내릴 때 당시 상의를 안 입고 있었고요. 어제 새벽엔 성남 모란역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역주행에 달아나던 차량을 견인 차량 2대가 출동해 앞뒤로 막아세웠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셨다면서도 음주 측정은 거부해 입건됐고 경찰은 견인차 운전자 2명에 대한 포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계속 사들였다가 결국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는 방식의 빌라 사기. 2년 전 이런 수법이 처음으로 적발이 되면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첫 번째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일당 중 어머니에게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었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봄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관악구와 은평구까지 서민 주거지 곳곳에서 빌라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들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현금이 있는 게 없다. 보증 돌려줄 수가 없다. 보증금을 떼어먹은 집주인은 한 가족. 어머니 김모 씨와 30대 두 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갭 투자로 사거나 빌라 분양업자와 짜고 집값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고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하면서 수사로 밝혀진 것만 355명의 보증금 795억 원을 떼어먹었습니다. 처음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김 씨에게 법원은 1년여 만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사회초년생과 서민들 삶의 미천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아 집을 비워주면 그 집에 다시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으로 엄벌을 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고 직후 피고인석에서 쓰러진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형량은 피해자 85명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피해자 200여 명에 대해서 김 씨와 두 딸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모녀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 이른바 빌라왕들이 법정에 세워졌는데 법원은 징역 8년에서 15년까지 대체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들고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지금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월 184만 7천 원인데요. 정부 여당은 이 액수가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정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선원 10명이 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 20여 차례에 걸쳐 최대 9천만 원씩을 타간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5년 사이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탄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와 구직 활동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한 달에 179만 9천 원을 받는데 실업급여는 최소 184만 7천 원으로 더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이 오히려 구직 의욕을 꺾는다며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하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구직 활동에 대해 제재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한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배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라면서 비난하는 오늘 회의에선 느슨한 실업급여가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이라는 당정의 시각에 맞춰진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오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당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정부 여당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실직자들이 받는 실업급여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재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실업급여는 1995년 도입됐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직한 노동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었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실업급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5년 전 10조 원을 넘던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6조 4천억 원까지 줄었고 올해는 매달 1조 원 안팎의 실업급여가 나갑니다. 만연한 부정수급과 구직자의 의욕 상실, 고용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실제로 받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독일 67%, 프랑스 75%와 비교해 비교적 낮습니다. 여기에 높은 집값, 사교육 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실업자 가구는 더 취약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최장 9개월로 최대 24개월까지 실업급여가 나오는 독일, 프랑스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2년 전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정수급은 행정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식의 개선으로 제도 완화가 구직 활동을 좀 촉진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더 빈곤 문제라든가 취업 저해를 주는. IMF 구제금융 이후 사실상 평생 고용의 관행이 사라졌고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실업의 증가도 기금 고갈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기술 발전과 급격한 산업 변화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구직자의 실업급여를 깎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6년 전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30대 친모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묻었다는 건데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에 올라간 경찰관들이 곡괭이로 흙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뭔가 있는지 손으로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 30대 친모가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했다고 말한 곳입니다. 이 여성은 긴급 체포 당시 친정집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갑자기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친모가 돌연 아들이 숨졌다고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묻었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진술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알고 매장했는데 이제 아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 본보 그런 부분도 신빙성 다시 따져봐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물리적 자료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숨진 아이의 친부와 친정어머니는 아이 사망 사실은 물론 출산 사실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친정집 인근 야산에서 이틀째 수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권고했었는데요. 이번에 징계를 회피하려고 탈당하는 경우에 복당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불체포 특권 포기에 소극적인 현역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수위가 높았습니다.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당 쇄신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 제안 1호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의 대응은 미온적이었고 국민의힘은 대놓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조차 관철을 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를 2차 제안으로 예고하면서 경고 메시지까지 함께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혁신위 추진력에 대한 실망, 반대로 혁신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민주당에 대한 혁신위 평가는 싸늘했습니다. 기강이나 기울이 없는 조직을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지방이라 그러죠. 이번 주 초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민주당 원로들은 대선에 진 책임을 당이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혁신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핵심 그룹인 86 운동권 용태론을 논의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소치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죠. 러시아의 소트니코바가 자신을 둘러싼 도핑 의혹 논란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9년 전 소치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의혹을 받았던 소트니코바. 이번엔 약물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본인의 인터뷰 때문입니다. Сказали, что меня нашли допинг. И у меня должен быть суд, и все это тоже должно было быть. Но потом меня оправдали, потому что открыли вторую пробу, и у меня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삭제됐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세계 도핑방지기구는 IOC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고, 이에 어제 대한체육회가 IOC에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소트니코바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언론들이 많은 조회수를 얻는 걸 이해하지만 불법적인 약물 사용을 인정했다고 보도하는 건 잘못됐다며, 당시 도핑 검사에 대해 샘플병이 손상돼 오염 문제가 있었고 세계 도핑방지기구도 이후 어떤 문제도 삼지 않았다며 논란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치올림픽 시상대에서의 감정처럼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뺏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소트니코바의 메달이 박탈되면 김연아에게 금메달이 주어지겠지만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러시아 매체가 IOC에 직접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그런 도핑 사례가 없어 따로 언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한 가운데, 대한체육회 역시 현재 상황에 대해 당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고 실제로 IOC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지는 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와 함께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엔리케 감독도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네요. 입단 사흘 만에 첫 공식 훈련에 나선 이강인. 먼저 단단한 허벅지 근육 상태도 점검하고 슈퍼스타 네이마르와 나란히 앉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도 풀어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직후에 유니폼 교환으로도 화제가 됐었던 선수들인데 결국 한 팀에서 만나게 될 운명이었나 보네요. 중간중간 스페인 출신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마지막으로 균형 감각과 점프력 테스트도 만점.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신임 엔리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강인의 움직임이 아주 가벼워 보이네요. 공을 몰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에 감독도 흡족해하는 것 같죠? 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1분 30초의 짧은 훈련 영상 대부분이 이강인 선수의 모습인 걸 보면 구단의 기대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그라운드를 누빌 이강인 선수의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 프로야구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 중 하나죠. LG 오스틴의 그라운드 홈런인데요. 투지와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LG 팬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오스틴 선수, 박재웅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상대 중견수가 공을 뒤로 빠뜨린 순간 오스틴은 작심한 듯 내달렸습니다. 헬멧까지 내던진 오스틴은 어느새 3루를 지나 홈까지 쇄도했고 그림 같은 슬라이딩으로 양의지의 태그를 피했습니다. 그라운드 홈런에 이은 화려한 세리머니. LG 팬들 가슴에 불을 지피는 듯 단 15초면 충분했습니다. Man, I love this game, and being here has, filled my passion again of why I love playing baseball. 승리할 때마다 동료들을 불러 모아 발을 맞추는 특유의 세리머니는 물론 가장 먼저 달려나가 본의 아니게 머쓱해진 벤치 클리어링까지 감출 수 없는 열정으로 어느새 LG의 분위기 메이커가 됐습니다.
I kind of looked like a fool a little bit. So I was just going out there just to protect Tuna and just my teammates and just, I maybe have misread the situation a little bit, but, there's nothing I wouldn't do for these guys. 이국 땅에서 반가운 얼굴도 다시 만났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친구인 한화의 새 외국인 선수 윌리엄스. 절친에게 해준 조언 역시 오스틴다웠습니다. One of my really good friends since we were 15, 16 years old is Austin Dean. Have fun. Embrace it, have fun, and just play. Just be you. He said, at the end of the day, just be yourself, and everything will work out.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타격감으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는 오스틴. 더 큰 꿈을 향해 오늘도 달립니다. I hate losing so much that I go home and I feel like I get sick. I get punched in the stomach a lot. They haven't been there since 1993. So I know it means a lot to the fans and to this organization as well. So, I'm going to do everything that I can. MBC 뉴스 박정우입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꼼꼼해야 한다. 더 새로워야 한다. K3응의 땀이 고객의 내일에 흥이 되니까. 내일을 새롭게 K3응. 신세경. 그녀는 계산적인 사람이다. 해외여행 할 때도. 올여름엔 방콕이다. 야놀자 해외항공 런칭 초특가에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호텔 역시 최대 50% 할인된 초특가로. 신세경, 응, 논다. 해외에서도 계산적으로. 놀자, 계산적으로. 야놀자. 생각하라. 수분이 많은 한국인의 음식. 이렇게 줄여서 버리는 수분 제로 기술을 생각하라. 수분을 제로로, 처리를 제대로. 스마트카라. 네, 오늘 밤까지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이른 새벽에 충청도와 전라도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아침 출근길과 낮 사이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비가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하게 쏟아져 더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모레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최고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수도권에 최고 2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북부에 200mm 이상이 되겠고요. 또 그 밖에 전국에도 50에서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낮부터 서해안 지방은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 25도 등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